얼굴 마담이라는 표현을 썼던 최근에 연예인이 있어요. 요즘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표현이었어요. 누굽니까? 대체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가수 승리입니다. 네. 일단은 가수 승리가 이번에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네. 결국은 본인이 얼굴 마담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네. 이 표정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요. 자신 있던 표정이 점점 자신 없게 변하는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2억 원 어디에 썼습니까?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유선이?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 안 하세요? 승리에 대해서는요,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무려 147일, 그러니까 한 5달 가까이 수사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결론은 승리가 주범이었고 얼굴 마담이 아닌 몸통이었다는 겁니다. 승리가 7개 정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불구속, 구속, 기소된 인원이 승리 포함해서 40여 명이 네. 넘습니다. 네. 그런데 40명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의 역할은 있었어요? 대체 승리가 왜 주목되는 거예요? 이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버닝썬을 만들 때, 또 클럽을 만들 때, 또 횡령을 할 때, 또 증거 인멸을 할 때 모든 과정에서 승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횡령할 때도 승리가 없었으면 횡령이 불가능하고 네. 증거 인멸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직접 지시하고 직접 주도했다는 거. 네. 이런 게 지금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고 네. 막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횡령보다는 국민적 관심, 물론 그리고 혐의 관련해서 이 형량은 횡령이 더 높긴 합니다만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승리에 대해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그러니까 본인도 성매매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결론 날까, 여기에 지금 쏠리고 있어요. 네, 그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파티했던 거 2017년입니다. 네. 그 동영상까지 다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알선이다. 여자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부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동남아 부자들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된 부분은 성매매 부분만 이제 혐의 입증이 돼가지고 네. 유인석 씨와 함께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기소 의견으로요. 어허. 네. 147일 동안 수사해서 그러면 승리에게 주어진 혐의는 대체 몇 개나 됩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7개가 되는데요. 7개요? 주된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상의 알선 그리고 성매매 그 부분하고 네. 가장 큰 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네. 또 업무상 횡령 부분, 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도 있고요. 촬영했죠, 불법 촬영, 네. 유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허가 영업했던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도 있어서 네. 총 7개 혐의로 본인은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검찰에 본인은, 네. 송치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은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은 결백하다 하겠죠. 검찰에 송치됐어요.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네. 승리하면 떠오르는 게 군입대랑도 떠오르잖아요. 네, 군입대가. 맞습니다. 네. 초반에는 사실 그 착실히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수사를 받겠다 하면서 입영 연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 군입대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시점 만료됐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또 승리의 재입영 일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이 사건은 헌병으로 이첩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승리가 나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만큼 했어. 나 그냥 군대 갈래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허. 네, 입영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아, 또 할 수 있어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 만 30세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승리가 몇 살인데요? 만 29이기 때문에 만 29? 예, 만 아. 30이 되는 시점까지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총 5차례, 기간은 총 2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하. 뭐, 만 30세가 언제 되는가 또 승리 생년월일까지도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를 할 수 있다지만 지금 본인 의사는 군대 가겠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 성접대와 관련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정마담이라는 사람인데요. 대체 누굴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마담을 사실 양현석 대표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승희 씨라고. 정마담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뭐 YG 전담이라는 말씀이 뭐 이렇게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양현석 대표는 사실 유흥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유흥업계 만수르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현금 결제를 하고. 그런데요, 장희영 교수님, 방정현 변호사는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이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면 이건 방정현 변호사의 그냥 개인 주장이에요? 개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방정현 변호사에게 이런 정보를 준 누군가의 증언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네. 그 외에 좀 추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양현석 씨가 2014년에 동남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이 중에 성접대를 제공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정치적으로 정치 비리에 엄청나게 연루됐었던 조 로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 로우 일행이 그 당시 한국에 입국했을 때 역시 정마담과 YG가 함께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성접대 여성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가수 싸이가 함께 동석했었다라는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조 로우 일행이 오기 전에 이미 양현석 대표와 그 싸이 씨가 미리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을 맞았고 네. 이 목격자의 얘기대로라면 그 조로 일행이 룸에 들어가자마자 양현석 대표가 정마담에게 오늘 수고했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술 많이 팔아줘야지 좋은 걸로 가지고 와. 이렇게 마치 무언가를 대가성으로 내가 매출을 올려줄게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걸 똑똑히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 한국에서 성접대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말레이시아 이 조로를 포함한 그 재력가가 해외로 다시 나간 다음에 그때 그 여성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좀 그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 YG에다가 그 여성들을 초대하고 싶다. YG가 다시 또 정마담에게 그 여성들을 좀 섭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은 한국에서 10여 명의 여성들이 마치 원정 성매매를 추정케 하는 여행을 떠났고 다시 또 거기서 한 일주일간의 초호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라는 증언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시기에는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양현석 씨는 클럽에서 조 로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는 밝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한 자리, 즉 동석했던 여성들이 누군지 왜 왔는지는 몰랐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따르면, 즉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준 변호사님 네. 이미 입국 당일에 여성들이 있는 업소에 조 로우를 양현석이라는 사람이 초대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풀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현석 전 대표의 이런 주장, 인터뷰는 뭐 거짓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국 당일날 벌써 여성들이 있는 뭐 이른바 유흥업소 같은 데죠. 그런 곳으로 이 조로 일행을 초대를 했었고 네. 또 그 이후에 원정 접대까지 추진했다고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네. 양현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네. 또 한편으로는 유흥업계에 가서 본인이 뭐 현금을 계산했다 이런 증언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뭐 좀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이 정황만 가지고 양현석 대표가 이제 전 대표죠. 물러났으니까요. 양현석 전 대표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황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이런 상황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몰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앞서 방정현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 때 그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앞서 만수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가면은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서 한국판 만수르로 뭐 불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방정현 변호사가 그 현금 결제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왜 현금 결제를 고집했을까요? 라고 앵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일단 첫 마디가 나와요. 현금하면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카드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 카드인지. 지난번에 사실은 승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성매매에서 걸린.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실제로 모든 걸 다 승리 같은 경우도 현금 지급을 했다. 그런데 승리가 그중에 한 여성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걸 계좌로 나눠준 게 발각이 되면서 이 부분만 또 승리는 인정했다는 거니까 지금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 양현석 전 대표도 이 업소를 갔을 때, 유흥업소를 갔을 때 현금으로만 고집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내용 가지고 뭘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없죠. 사실은 뭐 이거 가지고 성매매 공소시효도 사실 거의 다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거를 갖고 조사를 하거나 뭐 진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 다만 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적으로나 네. 이런 부분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양현석 전 대표가 아니 저는 카드 대신 현금 쓰는 거 좋아하는데 현금 쓰는 것도 죄예요라고 반문해버리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경찰이 또는 검찰이 이제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번영선 사태가. 그리고 이 문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도 경찰이요.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요. 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토대로 뭔가 물증을 잡아내는 그런 결과를 내주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뉴스파이터에서 최근에 이런 사건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가요. 이 도로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진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고속도로 위에서 무법 질주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위에서 경찰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를 제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경찰차의 블랙박스인데요. 이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요리조리 변경하면서 아찔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네, 경찰이 화물차의 앞뒤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는 이 차량. 막 갓길로도 가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차가 경찰차인데요. 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쪽의 차량 정차를 유도하는 겁니다. 정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도로가 말씀하세요.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이제 정체가 되자 경찰이 이 차량을 앞뒤로 막아서고 지금 차문을 또 걸어 잠궜어요. 네. 그 상황에서 창문을 깨고 이 운전자를 제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저렇게 검거하느라고 경찰차와 또 이 구급차까지, 응급차까지 또 현장에 왔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죠? CCTV, 고속도로 CCTV 보니까 차량들이 줄지어 정체가 빚어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저 운전자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거 과정이 쉽지는 않았네요. 일단 영상만 봐도. 지금 뭐 영상을 보면 전체 일정 구간의 차들이 다 결국에는 다 멈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130에서 140km 정도를 질주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속이 140까지요? 네, 그래서 이 트럭을 결국은 멈추게 해가지고 이제 검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보면 동영상 안에서 맨 앞에서 경찰이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어떤 방법을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한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트래픽 전체를 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느리게 해야만 지금이 130, 140km 달리는 이 트럭을 마구 경찰도 함께 쫓다가는 나머지 차량에도 뭐 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먼저 빨리 앞으로 가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속도를 떨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 속도를 줄여서 지금 네. 이 문제 차량이 멈추자 이제 검거를 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검거 과정에서요, 앞서 이제 저 운전자가 문을 걸어 잠그니까 경찰이 망치 등을 동원해서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까지 깨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검거 과정에서는 테이저건까지 동원됐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장영 교수님? 테이저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단은 차를 세우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네. 차를 안 세우니까 강제로 세우게 했고 문을 안 여니까 3단봉으로 유리를 깼단 말이죠. 네. 근데 유리를 깨고 보니 안에 27cm 정도의 흉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자해의 위험성도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운전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모르더라도 그 자체가 뭔가 흉기로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해도 네. 있지만 또 타인을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쏴서 일단은 제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속 130에서 최고 140km 속도로 무려 50km 거리를 저렇게 운행하던 저 화물차 운전자를 경찰들이 따라가서 이제 검거를 한 건데, 처음에는요, 이 경찰청이 두 군데가 지금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어요. 이수정 교수님, 처음에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뭔가 협조 요청을 보냈다면서요? 네, 이분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폭력성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랬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이 사람을 아마도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입원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난 못 나온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흉기, 아까 말씀하신 그 긴 흉기를 들고 네. 도주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구역으로부터 네. 도주를 시작을 했는데 아하. 결국은 이 사람을 멈추지 못한 채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나서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경북 지역에서부터 충남 지역을 향해 가지고 아주 질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수사 공조를 위해 가지고 코드 제로를 네.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모든 경찰들이 이제 순찰대가 다 나서가지고 저렇게 이제 검거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지방경찰청의 공조, 거기에다가요, 애초에 이제 가족들의 신고로 이 사설 경비업체가 이 화물차 운전자를 쫓고 있었대요. 그나마 그게 이 검거 과정에 좀 수월했던 그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영 교수님, 그러면 애초에 가족들이 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가족들이 뭐 그냥 정식병원에 입원을 시키지는 않겠죠. 이분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그냥 치매가 아니라 폭력 성향을 동반한 치매의 일환의 어떤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네. 있었고요. 그게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 흉기를 들고 나온 이것만 봐도 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심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권유를 한 거고 내가 정식병원에 들어가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차를 끌고 나온 겁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흉기도 챙겨 나갔죠. 근데 이번 안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무작정 질주가 시작된 건데 실제로 잡고 났을 때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흥분해 있어서 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입원이 혹시라도 최명 원장 이 남성한테 이 사람한테는 병원을 입원을 권유하는 가족들의 이 행동이 자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무모한 행동, 끔찍한 행동을 벌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라 그러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거는 치매의 대부분은 그다지 폭력성을 갖다 동반하진 않는다는 아하, 겁니다. 네. 이분의 나이는 우리가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맞지 않고요. 네. 치매 중에 우리가 전두엽 치매라 그래서 조금 빠른 나이에 우리 뇌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는 치매가 있는데요. 네. 그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혈관성 치매랑 술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네. 혈관성 치매는 이제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만
뇌경색이 조그맣게 나거나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지를 움직이고 얘기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네. 판단력만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공격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알코올성 같은 경우에도 술에서 깰 때마다 조금씩 네. 치매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가족들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가족들은 입원을 권하게 되는데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아마 병원에 입원하자 그랬지만 그게 병원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가두나 보다라고 아마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박준 변호사님, 본인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이 가기 싫어서 이런 극단적인 아주 끔찍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고속도로였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범죄가 될 여지도 있어요. 도로교통법상에 난폭 운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뭐 지금 상황상 치매가 원인이 돼서 범죄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엄밀하게 판단이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은 강제 입원 방식을 택해서 지금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강제 입원하기로 보고 조치를 지금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치료가 우선,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강제 입원시켜서 보호 조치를 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식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못 본다면, 못 보고 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장희영 교수님. 예, 15년 만에 잃어버렸던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던 딸을 만난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년 전이니까 2004년이고요. 이 당시 이 어머니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었습니다. 미혼모였고요. 아이는 있었지만 미혼모였었고 2급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났고 본인 스스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 보호시설의 대표의 남편이 목사이면서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맡기고 일단 돈을 좀 벌어오겠다 하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목표는 일단 보육시설에 잘 아는 분의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게다가 목사님이시니까 네. 여기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겨놓고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맡기게 됩니다. 네. 이제 상경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제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 말씀처럼 미혼모, 어쩌다가 이제 미혼모가 됐는지 사연은 있었겠죠. 그런데 홀로 키울 수 없으니까 이 보육시설 대표 그리고 목사분이었대요. 남편은 거기에 맡기고 돈 벌러 상경했는데 세상에 이수정 교수님 이 상경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아이 얼굴이 어른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육시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서요? 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이 지나가지고 보육시설에다가 안부를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이 잘 있어요, 그랬겠죠? 그렇죠. 내 딸이 잘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문제는 이 보호시설을 운영하시던 목사님이 애가 아파서 죽었다. 세상에.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아이가 사실은 사망 신고가 안 됐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이제 할 때쯤 돼가지고 네. 취약 통지서가 지금 날라왔대요. 네. 당사자한테, 이 엄마한테. 아하.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이분이 이제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판단까지 아이를 찾을 생각은 못 하고 네. 그냥 눈물을 머금고 내 딸은 죽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만 당시에는 하셨다고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한테 아파서 죽었어, 당신 딸. 이 얘기를 듣고요.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여성분이요. 엄마가 그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죽인 거야, 내 탓이야. 한동안 자책했대요. 그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키우지 못해가지고 우리 애를 내 불쌍한 내 딸을 죽게 만들었네. 한동안 자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이수정 교수 말씀처럼 취약 통지서가 오니까
뭐야, 우리 딸은 죽었는데 무슨 취약동지서야! 라고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을 거예요. 내가 죽였어, 우리 딸을. 그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당시에 이분이 이제 24세쯤이셨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혼자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다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주위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잊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자식이라고 하는 게 주는 느낌이 다른 경우랑 다릅니다. 네. 자신이 진짜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가 진짜 엄마라는 어떤 지위와 존재의 어떤 삶의 이유를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슬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엄마, 이 여성분은요, 이 목사라는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당신 딸 죽었어. 아파서 죽었어.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익산으로 당장 내려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염없이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돈 벌러 서울에 상경했잖아요. 생업은 또 영위해야 되니까,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이 자책만 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대. 계속 생업에 지속하면서 일에 몰두하면서 아이를 잊어보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네. 하늘도 무심치 않았습니다. 뭔가 반전이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머니 올해 초에 이제 결혼을 좀 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호적, 뭐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떼봤는데 이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이 있고 가족 사항이 나와 있는데 딸의 이름이 있고 사망이 됐으면 사망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말소가 기재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 이전에는 아마 많이 안 떼봤을 수도 있고 그 네.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아마 정확하게 사망했으면 호적이나 이런 데 사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소가 돼 있다? 어허. 뭔가 우리 목사님 말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 이 남편하고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요, 엄마입니다. 그 15년 전에 보육시설에 목사한테 아이를 맡기고 온 이 엄마는요, 남편과 함께 지난 3월에 전라북도 익산경찰서로 같이 향합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엄마의 직감은 맞았습니까? 네, 그 직감이 맞았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자녀를 맡겼던 교회를 일단 찾아가 봤는데요. 이 교회는 빈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이 목사의 부인이 운영을 하던 미혼모 보호시설도 불법 운영으로 문이 닫힌 상태였고요. 세상에. 이 목사는 또 횡령 혐의로, 그러니까 이 시설의 운영비, 장애수당 등을 빼돌려가지고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어요. 세상에. 이게 어떡하나 이제 목사 맞아요, 목사. 예, 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 원래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네. 인근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원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게 다른데 이름이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세상에. 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했더니 99.99%로 일치를 했다고 대박. 합니다.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가 이 국가 보조금을 챙기려고요. 네.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이게 목사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천인 공로할 짓을. 최명기 원장님, 당시에 어머니는 이 목사 말을 철석같이 진짜 믿었나 봐요. 아마 어머니가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 딸이 이 어머니의 밑으로 호적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보조금이 나오거나 그러더라도 이 어머니한테 다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주기가 싫었기 때문에 제 추측에는 아마 주민번호를 새로 만들어서
뭔가 자기 밑으로 호적을 하거나 그랬을 아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전부 취득하려고 한 거고요. 네. 그러나 어머님이 당시에는 지적장애 2급이었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인생도 살아가고 경험도 쌓이시면서 어떤 사회 기술은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난 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만약에 이런 얘기 했는데 잊어먹고 살아 하면 좀 귀찮아하거나 아유, 세상에 맞아요. 아니 당신이 애가 있었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이 어머님을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상처를 달래주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바는 네. 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까지 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양육이 돼서 이 아이가 일단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왠지 제 마음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이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이를 갖다 15년 만에 만나서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와 우리 주위에서 맞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가족으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명기 원장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 15년 만에 이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찾게 된 데는 지금의 남편이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같이 갔잖아요, 경찰. 혼자 갔다 와, 경찰서 가서 찾아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내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정말 상봉, 이 모녀의 상봉, 15년 만에 모녀 상봉은 정말 애틋했겠습니다, 진짜로. 장면을 제가 오늘만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애틋하고 좀 눈물겨웠습니다. 15년 만에 생후 3개월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다 만난 이 엄마는 딸을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를 못했다고 저기 모녀군요.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문제는 이 15살 때 이 딸이 첫눈에 엄마를 알아보고 달려서 와락 안기면서 엄마를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최명기 원장님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성장 과정을 살았고 지금 사춘기인데 어떨 걱정을 하셨는데 연발 웃으면서 엄마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딸도 엄마와 똑같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었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은 이제 불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딸은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행복해서 원망이나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엄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엄마 어디 살아요? 엄마 나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좀 짠한 부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거기에 같이 웃으면서 맞대응을 했다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내가 그동안 너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어머니는 15년 동안 사실 딸이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마 갑자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딸이 계속해서 웃으면서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상봉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다행히 15년 만에 정말 눈을 감아도 아이의 얼굴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 엄마는요. 그런데 그 아이를 15년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15년은 누가 과연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글쎄, 이건 뭐 보상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아이도 지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했다, 지체가 있었다.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모녀가 이제 엄마도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딸도 이제 지적으로 뭐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고 하니까 이 두 분이 결국은 다시 만나서 이제 생활하게 된 건 굉장히 해피 엔딩인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할 때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사시든지 간에 꼭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좀 많이 좀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오늘날은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살 된 이 딸도 엄마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제대로 된 국가 서비스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박준 변호사님, 네가 잘 살아있는 거 확인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그럼 잘 살렴. 엄마는 다시 서울 갈게. 이랬어요? 아닙니다. 뭐 그랬으면 여기서 소개도 좀 하기 뭐한데. 아하, 그렇죠. 좋은 게 뉴스파이터 그런 방송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네. 방송 아니고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남편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새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새 아버지하고 서울에 같이 올라가서 네. 이제 같이 살 거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함께 살기로 했고 또 경찰이 이렇게 찾아서 고맙다라는 입장도 우리한테 정말로 밝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그 지금의 이 남편분, 그러니까 이게
이 딸한테는 새아빠잖아요. 정말로 저 남편분이요. 정말로 인정이 많고 자상하시고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고요. 세 식구 이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다는 거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경찰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한 감동을 주는 일 다음에 사건 다음에 왜 분노를 일으키는 고유정이 튀어나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20일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글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유정 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내용은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때문에 경찰의 명예가 실추됐다. 라는 허허.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내용을 쭉 적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 동부경찰서 경찰관 5명이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지금 고유정 사건에 끊임없이 일었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네. 장희영 교수님. 예. 대체 무슨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는. 그런데 대체 무슨 글을 올렸는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본인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할 우려가 있다는 최초 신고를 받자마자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다. 그리고 위치 추적을 파악을 하고 실정수사팀 2명을 투입을 해서 주변을 수색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날 펜션 인근 방범용 CCTV도 확인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해서 확인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없었고 그 다음 피해자 유족들이 29일에 펜션 옆에 있는 가정집 CCTV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 아동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의심이 됐다. 그래서 바로 형사 3개 팀을 동원해서 주변 CCTV를 더 확대해서 네.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동 수사는 절차대로 이루어졌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장희영 교수님의 이 설명을 한마디로 하면 경찰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달 27일이에요. 5월 27일 날 피해자, 즉 강모 씨가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최초 신고에 따라 고유정이 신고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네. 유족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최종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족의 얘기는 경찰의 얘기와 달라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연락이 안 된 건 25일이었어요. 예. 25일 8시에 형님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전화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저 원래 형이 연락 두절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전체 공격적인 성격도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보면 그냥 사실은 여기서부터 일단 첫 번째 스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분의 전화인데요. 일단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를. 네. 그리고는 신고를 했을 당시에 전처, 폭력적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내면서 전처를 만나러 나갔다. 그러니까 전처를 좀 찾아달라. 아마도 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유정이 이 살해한 이후입니다. 살해한 이후에 남편의 전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편 행세를 하면서 네. 동생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자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이건 언제 보냈느냐? 25일 날 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5일 날 이 문자만 보고 결국에는 그 남편이 고유정과 결국에는 만나긴 만났는데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본인은 결국 27일 실종 신고 될 때까지 혼자 돌아다닌 거 아니냐? 경찰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요. 네. 고유정에게 전혀 의심을 두지 않은 채 고유정이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얘기는 아마 가족들이 경찰에게 했었겠죠. 네. 그러나 문자가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네. 고유정을 전혀 수사를 할 생각을 못하고 네. 전화만 한 통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유정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유정이 남편이
펜션에서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와 이 고유정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네. 고유정을 조사할 생각을 못한 사이에 네.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들고 제주도를 벗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펜션 인근에 CCTV도 유족이 확보해서 경찰한테 제공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 소각장 CCTV도 유족이 먼저 해보라니까 한 거고, 박지훈 변호사는 뉴스파이터 진행 몇 년 해봤지만요, 이런 사건 처음 봤어요.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쵸.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안 쳤잖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결과론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범행이 발생하고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것도 놓치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족들이 다 확보한 CCTV입니다. 네. 유족들의 CCTV 확보를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또 고유정이 없었을 때, 벌써 네. 제주도에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 네. 이런 걸 봤을 때 경찰의 어떤 해명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 해명 중에 이거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참 대단합니다. 폴리스라인이라고 여러분 아마 범죄 관련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노란색 해가지고 폴리스 뭐 써 있는 게 있어요. 폴리스라인 해가지고 노란색 쭉 치잖아요. 현장 접근하지 말라고. 폴리스라인을 왜 안 쳤는가 했더니, 폴리스라인은 불필요하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폴리스라인은 불필요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검증 없이 지금 이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현장 검증 안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 동부경찰서장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 사안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 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다라는 이 결단 앞에 사실 이거 수식어가 붙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 검증은 현대판 조리돌림이다. 아마 이런 상황이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어차피 현장 다 훼손됐잖아요. 피 다, 혈액 다 씻어버렸고, 아마도 여기에 고유정을 데리고 가는 건 어떤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우리 많이 봤지만 현장 검증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현장 검증 자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사상 얻기 위한 것보다는 현대판 조리돌림이다라는 판단을 본인이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여러 케이스에, 청주에서 벌어진 그 의붓 아들 살인 사건도, 사망 사건도 그랬고, 이번 전 남편 살해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수사 분야이긴 합니다만 왜 고유정 앞에서 경찰들은 온화할까라는 비난이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에서 고유정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저는 휴대전화도 유족들이 그렇게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유족들의 강한 항의보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듣고 그냥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는 걸로 처음에 끝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검증조차 이렇게 해서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죠. 이수정 교수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리돌리다라는 동사의 뜻을 찾아보고 왔어요. 그 뜻이 이렇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행위를 조리돌리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건에서? 이수정 교수님,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망신 안 주려고, 현대판 조리돌림 비판 안 들으려고 현장 검증도 안 했어요? 글쎄, 지금 도대체가 이런 해명이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와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 다음에 송치를 일단 하면 검찰에서 다시 또 보강 증거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사를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거의 종결된 지점에 가가지고 뒤늦게 이제 입장을 밝히거나 해야지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중간에 뭐 송치했다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본인들의 성과, 일종의 성과물을 이제 뭐 홍보 차원에서 이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제스처를 왜 하는 건지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사용한 용어가 뭐냐. 야만적인 조리돌림 이거거든요. 그러면 야만은 누가 합니까?
시민이 야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손가락질하는 제주도 시민이 야만이란 얘기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야만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비난을 지금 누구를 비난해야 되느냐 경찰 입장에서 네. 손가락질하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시민들을 야만이라고 비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유정을 야만이라고 비난해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가 무게중심을 어디다 놓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강력 사건에서 현장 검증 진행했던 그 경찰서들은 다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겁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돌팔매를 한다는 거예요? 현장 검증하면? 그리고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잖아요. 정확한 범행 동기도 안 나왔고 시신조차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해명 맞다고 치더라도 지금 증거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다 확보하고도 이런 얘기는 안 되는데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해명만 한다는 거. 다른 경찰이 사기가 떨어질 만한 그 정도의 안 좋은 해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제주 동부경찰서도 이런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강력 사건을 맡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노고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앞서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 이 사건 끝난 게 아닌데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유족들의 마음은 헤아려 봤습니까?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매를 벌었어요, 지금.